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이 비명횡사했다. 15살 소녀 한울. 그녀의 눈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고 손에는 차가운 나무 막대기 하나만 들려 있었다.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돔을 울리는 수천 명의 함성만이 그녀의 고막을 찢었다. 죽여, 왼쪽 피해. 이 지옥 같은 무대에서 소리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한눈은 억지로 숨을 집어삼켰다. 공기는 차갑고 땀냄새, 피냄새,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엉켜 역겨웠다. 눈을 가린 천은 눅눅했다. 그녀 자신의 식은땀 때문인지 아니면 전에 이것을 썼던 누군가의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3번. 구역 VIP 고객님께서 10만 달러를 베팅하셨습니다. 저 소녀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려. 아냐,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 1번 구역 20만. 수천 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의 머릿속에 지옥도를 그렸다. 그들은 관객이었고 고객이었으며 포식자였다. 한울은 그들의 목소리를 보았다. 그녀의 귀는 평범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세상의 모든 파동을 남들보다 수백 배는 예민하게 느꼈다.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 50m 밖에서 개미가 흙을 파는 소리까지. 이곳 엘리시움이라 불리는 이 지옥에 팔려온 이후 이 능력은 생존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소리로 공간을 그렸다. 방영 약 20m의 원형 무대. 나무 바닥, 사방을 둘러싼 철창, 그리고 철창 너머 계단식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관계 어린 관중들. 그들의 목소리가 부딪혀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로 한눈은 이 거대한 돔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다음 15세 코드네임 차가운 금속성의 장내 아나운서 목소리가 울렸다. 사이렌은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반대편 철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울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불규칙하며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휴, 살려주세요. 집에 한울과 마찬가지로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공포에 질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뭐야, 시작도 전에 울어. 저런 불량품을. 무대에 세우다니 주최 측은 사과하라. 장내 아나운서가 차갑게 말했다. 규칙 설명, 10표의 유효 타격. 먼저 달성하는 자가 승리. 승자는 다음 라운드 진출. 패자는 즉시 경매. 제즉시 경매라는 말에 소녀의 울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싫어. 땡.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렸다.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부짖었다. 한울은 막대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저 소녀를 공격할 수 없었다. 관중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싸워, 이 년아. 돈 아깝게. 경고, 10초 내에 교전하지 않을 시 둘 다 실격 처리.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한울은 망설였다. 실격은 경매를 의미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미안해. 그녀가 막대기를 들어 올리며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반대편 소녀가 공포의 절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었다.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실신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관중들조차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나운서가 혀를 차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쓸모없는 것. 처리해. 무대 양쪽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렸다. 2명의 경비원이었다. 그들은 쓰러진 소녀에게 다가가 마치 짐짝을 다루듯 팔다리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소녀의 머리가 나무바닥에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한눈의 고막을 때렸다. 정말이지, 요즘 제품들은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탈이군. 아나운서가 불평했다. VIP, 여러분의 흥을 깬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관중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특별 이벤트, 설마 그 녀석이 나오는 건가? 한울은 불길한 예감에 막대기를 고쳐 잡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철컹. 방금 전 소녀가 끌려나간 문이 아닌 무대 반대편에 거대한 화물용 게이트가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울은 그것을 들었다.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동이었다. 쿵. 바닥이 울렸다. 쿵.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무대를 내리찍는 듯. 됐다. 한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이것은 15살 소녀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가볍고 불규칙한 공포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육중하고 무자비한 포식자의 걸음이었다. 상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오는 동안 한울은 필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하나, 호흡, 흐트러짐이 없었다. 1m 90은 좋게 될 거대한 체구에서 나오는 깊고 일정한 숨소리. 흡, 후스. 공포도 흥분도 아닌 오직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침착함. 둘, 무게. 초소 100혈 이상. 하지만 그 무게는 지방이 아니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다 떨어지는 소리는 탄력적이고 기민했다. 전부 근육이었다. 셋, 성별, 남성.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울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건 사기다. 15세 소녀들의 1대1 대결이라더니 저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미쳤어 진짜. 야수가 나왔다. 저 꼬맹이는 이제 죽었네. 5분 안에 뼈도 모출인데 100만 달러. 아냐, 난 저 꼬맹이의 감각에 걸겠어. 전연 듣는 귀가 보통이 아니라고 아나운서가 외쳤다. 특별 매치 코드네임 사이렌 대 케르베로스 규칙은 동일합니다. 10회의 유효 타격. VIP 여러분, 배팅을 케르베로스. 한울은 그 이름이 단순한 코드네임이 아님을 직감했다. 띠땡. 공이 울렸다. 순간 무대를 가득 채웠던 함성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니, 멎은 것이 아니었다. 한울의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오직 눈앞에 야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1초, 2초, 3초. 상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상대의 근육이 수축하는 소리,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기다렸다. It's weak. 소리보다 바람이 먼저였다. 한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막대기가 내리쳤다. 나무바닥이 파일 정도의 위력이었다. 후 피했어. 대단한데 저걸 어떻게 알았지? 한울은 바닥을 구르며 자세를 잡았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맞았다면 어깨뼈가 박살났을 것이다. 케르베로스는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제법이군.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남성. 그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직선으로. 타타타탁. 무거운 체구와 어울리지 않는 빠른 발놀림이었다. 정면이다, 바보야. 관중 하나가 소리쳤다. 한울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녀의 귀에는 들렸다. 그것은 유인이었다. 진짜 공격은 그의 왼손에 들린 막대기. 아니, 막대기가 아니었다. 그는 양손의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가강. 한울은 재빨리 막대기를 들어 그의 왼쪽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오른쪽 막대기로 그녀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폐억, 교육, 갈비뼈가 울리는 고통, 유효 타격, 1대0. 조하 첫 타케르베로스 1점. 한울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는 일부러 한 손의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괴물 같은 방교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 어이어서. 한울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세를 낮췄다.
방어가 아닌 방역을 준비했다. 케르베로스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여유로운 걸음걸이. 그는 하늘의 청각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가 오른쪽으로 막대기를 휘두르는 소리. 슉. 동시에 왼쪽으로 발을 내딛는 소리. 완벽한 교란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리가 큰 오른쪽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울은 들었다. 오른쪽 막대기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요란할 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진짜는 왼쪽 발에서 이어질 하단 공격이었다. 그녀는 몸을 숙이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오른쪽 막대기 안쪽으로 파고들며 그의 무게중심이 실린 왼쪽 다리를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패벅, 개윽. 이번에는 그에게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1대1. 뭐야? 저 꼬맹이가 방역했어. 말도 안 돼. 케르베로스가 유효타를 허용했다고. 관중석이 다시 끌어올랐다. 케르베로스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호흡이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재밌군. 정말로 들리는 거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희미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부터 경기는 일방적인 학살에서 팽팽한 공방으로 바뀌었다. 그는 힘과 기술로 압도하려 했고 한울은 신이 내린 청각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한 수 먼저 읽었다. 가강폐옥 슈슉. 막대기가 부딪히는 소리,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돔 안에 울려 퍼졌다. 스코어는 7대6. 한울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계였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반면 케르베로스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이브와 꼬마.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꾀하네. 하지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닥쳐. 한울은 헐떡이며 말했다. 그 귀 아까워.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지. 지와 그의 움직임이 전과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테스트였다.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죽이거나 교란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처럼 몰아쳤다. 양손의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한울을 덮쳤다. 개혁, 악. 한울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폐역, 퍽퍽, 유효타, 케르베로스. 7점, 8점, 9점. 순식간에 스코어는 9대7로 역전되었다. 한울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막대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단 한 대, 그가 한 대만 더 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경매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관중들은 죽여를 연호했다. 케르베로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와 겹쳐졌다. 그는 한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기세였다. 한울은 눈을 감았다. 아니, 어차피 감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귀에 집중했다. 그의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막대기가 공기를 가르며 오른쪽으로 비껴가는 소리. 그는 일부러 빗맞췄다. 아니, 그가 노린 것은 한울의 머리가 아니라 그녀의 오른쪽 과앙.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바닥이 부서졌다. 한울은 본능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굴렸다. 뭐 하는 거야? 왜 빗맞춰? 관중석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케르베로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다. 이번에도 한울의 왼쪽 바닥. 쾅. 그는 마치 거대한 북을 치듯 한울의 주변을 번갈아 내리치기 시작했다. 꽝, 꽝, 꽝. 저 미친놈이 경기를 망치고 있어. 관중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왜 자신을 끝내지 않는 거지? 그때 한울은 깨달았다. 소리, 그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음. 그 소음은 관중들의 함성 아나운서의 목소리,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는 일부러 이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 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오직 한울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케르베로스가 속삭이고 있었다. 왼쪽 셋 앞으로 하나, 경비원, 오른쪽 둘 스나이퍼, 돔천장 카메라 12대. 그는 그녀에게 정보를 주고 있었다. 한울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쾅! 손바닥 확인해. 무슨 소리지? 그가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한울의 막대기를 정확히 노렸다. 쨍그랑 한울의 막대기가 부러지며 날아갔다. 무장해제 이제 끝났다. 관중들은 그가 한울을 끝장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부러진 막대기 조각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은 한울에게 다가왔다. 그가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렸다. 글자였다. 혹은 기호. 떨굴, 기호에, 가티. 그리고 그는 한울의 손을 놓으며 그녀의 부러진 막대기 조각을 쥐어주었다. 마지막이다 꼬마.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모든 관중이 들으라는 듯 크게 외쳤다. 이제 끝내주지. 그는 막대기를 들어 올렸다. 한울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공격. 그는 한울에게 마지막 10번째 유효타를 줄 생각이었다. 관중들은 왼쪽을 보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네가 왼쪽으로 피할 거라 생각하지.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넌 그 반대지. 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녀의 어깨를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한울은 관중들의 고함이나 그의 속삭임이 아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따랐다. 그녀는 왼쪽으로 피하는 대신 그의 막대기 안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부러진 막대기에 날카로운 끝을 그의 복부를 향해 찔러 넣었다. 폐역, 크허. 그의 몸이 굳었다. 99대 8, 99대 9. 한울은 막대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밀어 넣었다. 9대 10. 땡, 땡, 땡.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공이 미친 듯이 울렸다. 승자 코드네임 사이렌.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관중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야수가 15살 소녀에게 패배했다. 한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의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가, 케르베로스가 웃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피가 섞인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똑똑하네, 꼬마. 살아남아라. 반드시.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경비원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한울의 눈가리개를 거칠게 벗겨냈다. 수천 개의 조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한울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케르베로스였다. 그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녀가 찌른 복부의 상처. 그는 그녀에게 탈출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의 패배를 대가로 그녀를 승리시켰다. 한울은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겼다. 그리고 지옥의 다음 막으로 나아갔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울은 거친 손길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갔다. 방금 전까지의 사투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경비원들은 그녀를 부상당한 15살 소녀가 아닌 고장난 기계 부품처럼 다루었다. 눈앞이 다시 어둠에 잠겼다. 이번에는 천 때문이 아니라 밝은 조명에서 어두운 복도로 끌려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축하 대신 등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다 상품. 경비원의 목소리는 무대 위 아나운서의 그것처럼 감정이 없었다. 한울은 의무실로 보이는 작은 방에 던져졌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좌우로 돌려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면기 좀 들었군. 갈비뼈에 실금이 갔을 수도. 하지만 메인에 참가하는 데는 문제없어. 남자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한울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양쪽에서 경비원들이 그녀의 팔을 쇠사슬처럼 붙잡았다. 차가운 바늘이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진통제와
무언가 알 수 없는 영양제가 섞인 액체였다. 푹 쉬어둬라, 사이렌. 의무관이 말했다. 넌 이제 예선을 통과했으니까 진정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그들은 한우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한울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통보다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케르베로스, 강지훈, 한울은 경비원들이 그가 실려 나갈 때 강지훈 이 새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라고 욕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왜 달쿨 기호에 가디 손바닥에 새겨졌던 그 감각.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일부러 졌고 그녀를 승자로 만들었다. 승자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그렇다면 패자는 즉시 경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울렸다. 한울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경매장으로 팔려간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의 기억은 5년 전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갔다. 5년 전 한울은 10살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눅눅한 흙냄새와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한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귀는 그때도 저주에 가까웠다. 여보, 한울이 어떡하지? 쌀이 다 떨어졌어. 쉿대 듣겠소. 그녀는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10m 밖 부엌에서 나누는 부모님의 속삭임을 다 듣고 있었다. 그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숨소리마저 죽였다. 어느 날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들어섰다. 엘리시움 자선재단, 엘리시움 체리티 펀드이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마을 회관에 모인 부모들 앞에서 깨끗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재단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서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특별한 재능, 부모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그때 한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우리 딸애가 귀가 좀 유별나게 밝습니다. 재단 사람들의 눈이 빛났다. 그들은 한울을 그 자리에서 테스트했다. 저기 50m 밖에서 속삭여 보시죠. 재단 직원이 저만치 걸어가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한울에게 물었다. 얘야, 뭐라고 하셨지? 한울은 남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흉내냈다. 상품 44번 청각 특화. 민감도 최상급. 즉시 확보 요망. 순간 여자와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부드러운 미소로 그것을 감췄다. 어머나, 정말 대단한 재능이구나. 그날 밤 한울의 아버지는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았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한울은 들었다. 돈을 세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그리고 안도의 한숨 소리를. 한울아, 가서 잘 살아야 한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한울은 그 자선재단의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다. 코드네임 사이렌. 확보 완료. 지금부터 수면 마취 들어간다. 그것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잘 때, 눈을 떴을 때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다. 병원처럼 하얗고 차가운 복도, 그리고 번호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엘리시움은 거대한 농장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수집했다. 어떤 아이는 천재적인 두뇌를, 어떤 아이는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그리고 한울은 신이 내린 청각을 가졌다. 그들은 교육이 아닌 사육을 당했다. 한울의 훈련은 가혹했다. 처음에는 소리만으로 100명의 발소리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나중에는 붐비는 방 안에서 특정 인물의 심장 박동 소리를 찾아내거나 금고 다이얼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듣고 비밀번호를 맞히는 훈련까지 받았다. 그녀는 엘리시움의 작동 원리를 깨달았다. 이곳은 두 종류의 함부물,
항반을 생산했다. 첫째는 패자들,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재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은 불량품교로 분류되어 전 세계의 변태적인 부호들에게 경매로 팔려나갔다. 어제 무대에서 기절했던 소녀처럼. 둘째는 승자들, 한울처럼 혹독한 훈련과 테스트를 통과한 최상품. 한울은 자신이 최상품이 되면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곳으로 입양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최상품들은 경매에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더 끔찍한 곳으로 진출한다. 일리오나 사이렌. 철문이 열리고 아까 그 경비원이 들어왔다. 그는 비웃음을 입에 문 채 한울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무대로 갈 시간이다. 한울은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그녀는 고통을 숨겼다. 어디로 가는 거지? 말했잖아. 메인이라고. 경비원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어제 네가 싸웠던 그 무대. 그건 쇼케이스에 불과했어. 진짜 VIP 고객들은 그런 장난질에 만족 못하거든. 그는 한울을 복도로 끌고 갔다. 복도 끝에는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VIP들은 더 생생하고 더 잔인한 걸 원해. 통제되지 않는 야생. 진짜 피. 진짜 죽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한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10여 명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모두 어제 무대에서 살아남은 승자들이었다. 그리고 넌 야수를 이긴 특별한 년이잖아. 경비원의 말에 한울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사람은 케르베로스는. 경비원이 크크 웃었다. 네가 반쯤 죽여놓은 그 자식 걱정 마. 죽기에는 너무 비싼 상품이거든. 한울은 숨을 참았다. 그놈은 특별 수리에 들어갔어. VIP 고객님들께서 너희 둘의 드라마에 완전히 꽂히셨거든. 15살짜리 계집애가 100kg짜리 거구를 쓰러뜨리는 장면이라니 완벽한 스토리가 아니겠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거운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래서 특별히 그놈도 너와 함께 메인 스테이지로 보내기로 했다. VIP들은 너희의 재대결을 보고 싶어 하셔. 경비원이 한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입김에서 역한 술 냄새가 났다. 이번에는 나무 막대기 대신 진짜 총과 칼을 들고 싸우게 될 거야. 그 순간 한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 자신을 이기게 한 것은 경매장에서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곳 맨스테이지라 불리는 지옥에서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가 손바닥에 적은 탈출, 기회, 가치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그녀의 머리케에 꽂혔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끽!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거대한 공간이 드러났다. 지하 선착장이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화물처럼 실려 있었고 무장한 용병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환영한다 애송이들아.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외쳤다. 여러분이 향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VVIP들만의 낙원. 사냥의 섬이다. 지하 선착장의 축축한 공기는 곧 거친 바다의 소금기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짐승처럼 화물선 바닥에 던져졌다. 한울은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는 소리,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가늠했다. 꼬박 하룻밤이 지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강력한 프로펠러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한울은 그 소음 속에서도 다른 헬리콥터 10여 대가 함께 비행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이것은 거대한 작전이었다. 점프 점프 점프. 무장한 용병이 아이들을 한 명씩 거칠게 밀어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닌 짙은 녹색의 정글 한복판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한울은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며 덤불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긁히고 찢어지는 고통. 그녀는 흙바닥에 처박힌 채 거칠게 기침했다. 사방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울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거대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열었다. 아이치, 윙. 그녀의 머리 위 나무집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렌즈를 돌리는 소리였다. 윙, 지직, 수십 아니 수백 대의 카메라가 이 거대한 숲을 덮고 있었다. 그녀가 왼쪽으로 두 걸음 옮기자 세 개의 다른 카메라가 동시에 그녀를 따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그들은 완벽한 감시 속에 있었다. 그때 섬 전체에 거대한 스피커가 울렸다. 어제 들었던 그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였다. VVIP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사냥의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유쾌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생존하십시오. 이 섬에는 맹수 독충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한 팀 혹은 한 명에게는 상상도 못할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보상. 한울은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다. 아, 그리고 배고프시겠죠. 저희는 자비롭습니다. 하루 두 번 선물을 투하할 것입니다. 위치는 알아서 찾으시길. 스피커가 꺼지고 정글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 그리고 아이들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한울은 생존을 생각해야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바람 소리, 나무집 스치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리. 그녀는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붙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없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물소리가 가까워질 무렵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다. 폐역, 퍼크, 둔탁한 타격음, 신음소리, 그리고 익숙한 호흡. 강지훈. 한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덤불을 헤치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지훈이 3명의 다른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제 무대에서 본 승자들이었다. 그들은 지훈의 압도적인 힘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야수로 불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브와 케르베로스, 덩치가 가장 큰 소년이 비웃었다. 어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계집애한테 졌지. 그러게 말이야. 그런 놈이 보상을 독차지하게 둘 순 없지. 그들은 지훈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판단하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제거하기로 담합한 것이다. 지훈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는 어제 한울이 찔렀던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기 꺼져.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직도 힘이 남았나 보네. 쳐라.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울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서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3명의 움직임을 들었다. 한 명은 정면, 2명은 측면. 한울은 정면의 소년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소년의 등 뒤 약 5m 떨어진 텅 빈 바위를 향해 전력을 다해 돌을 던졌다. 쨉짱그랑. 돌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터를 울렸다. 누구냐? 3명의 소년이 동시에 멈칫하며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봤다. 그 찰나의 순간, 지금 한울이 소리쳤다. 지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한울의 경고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앞으로 뛰쳐나갔다. 정면의 소년이 당황해서 돌아보는 순간 지훈의 주먹이 그의 명치에 박혔다. 컥. 소년은 숨도 못 쉬고 쓰러졌다. 남은 2명이 당황해서 지훈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기세는 넘어갔다. 지훈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괴물 같은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놈의 팔을 꺾고 다른 놈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우악, 살려줘. 2 소년은 무기를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정글 속으로 도망쳤다. 공터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쓰러진 소년을 거칠게 밀어내고 터진 상처를 움켜쥐며 나무에 기댔다. 그는 한울이 숨어있는 덤불 쪽을 노려봤다. 나와. 한울은 천천히 덤불에서 걸어 나왔다. 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왜 도왔지? 내가 죽으면 다음은 날 테니까. 한울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빚진 게 있잖아. 그녀는 어제 그가 손바닥에 적어준 가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지우는 피식 웃었다. 빚이라 그 빚치고는 꽤 아프게 갚던데. 그가 옆구리를 찡그리며 말했다. 그건 네가 자초한 거야. 한울은 주머니에서 아까 의무실에서 몰래 챙긴 작은 소독약병과 붕대를 꺼냈다. 그녀는 의무관이 방심한 사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는 다그락 소리를 듣고 그것을 훔쳤다. 가만히 있어. 그녀는 지훈의 셔츠를 거칠게 찢어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방치하면 감염될 터였다. 그녀는 서툰 솜씨지만 재빠르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지훈은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몸에 닿자 순간 움찔했다. 어제 무대 위에서는 괴물 같았던 소녀는 지금은 그저 부상당한 10대 소년일 뿐이었다. 아프잖아. 좀 살살해. 그가 투덜거렸다. 죽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시끄러워. 한울이 그의 배를 붕대로 꽉 조이며 말했다. 내 놈 심장 소리 때문에 다른 게 안 들려. 무워. 소리가 너무 크다고. 내 심장이 무슨 자동차 엔진 소리 같아.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거 칭찬이냐? 아니, 시끄럽다고. 바로 그때였다. 슝.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 멀리 숲의 다른 구역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이 보였다. 첫 번째 선물이군. 지훈이 말했다. 낙하산이 떨어진 곳에서 곧 끔찍한 비명과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가자. 지훈이 몸을 일으켰다. 저기로 한울이 미간을 찌푸렸다. 미쳤어. 저긴 지옥이야. 알아. 지훈이 한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건 선물이 아니야. 믿기지. 한울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저런 미끼에 달려드는 놈들은 오래 못 가. 우리는 반대로 간다. 그는 한울이 아까 들었던 물소리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다. 한울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귀가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네온 어떻게 알았지? 한울이 물었다. 상식이야.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니까. 저 미끼를 던진 놈들도 우리가 물가로 모일 거란 걸 알겠지. 하지만 적어도 식량을 두고 서로 죽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는 한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가자, 사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 시끄러운 심장 소리 말고 저 카메라가 움직이는 소리에 집중해야 할 거다. 한울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미끼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비명을 뒤로 하고 정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 VVIP들은 그들의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글의 낮이 잔인한 경쟁이었다면 밤은 통제였다. 한울과 지훈이 계곡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 숲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1일차 자유시간 종료. 모든 참가자는 즉시 무기를 버리고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이동한다. 반복한다. 모든 젠장. 지훈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한울은 이미 듣고 있었다. 소리의 근원지. 사방에서 최소 60명 이상의 무장한 경비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화 소리,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신경가스. 한울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옅은 연기가 덤불 속에서 피어올랐다. 지훈이 한울을 잡아 끌며 반대편으로 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달콤하고 역겨운 냄새가 폐를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의식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샤트. 한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른 것은 흙냄새가 아닌 눅눅한 곰팡이와 콘크리트 냄새였다. 예오. 그녀는 딱딱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둡고 비좁은 방. 천장에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유일한 광원이었다. 일리온 안나. 익숙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 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깨어나 방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여긴 감방기지. 그때 한울은 그들이 방에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세 쌍의 눈이 더 있었다. 한 명은 지훈처럼 벽에 등을 기댄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온몸에서 날카로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전직 군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 그의 호흡은 짐승처럼 고르고 깊었다. 다른 한 명은 10대 중반의 소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대신 벽에서 튀어나온 전선 가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은 12살이나 되었을까. 가장 어려 보이는 소년이었다.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있기보다는 마치 쫓기던 길고양이처럼 극도로 경계하며 방 안의 모든 것을 훑어보고 있었다. 5명. 엘리시움이 하룻밤 동안 보관하기 위해 임의로 선별한 그룹인 듯했다. 지훈이 입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 막 무언가를 물으려던 순간이었다. 주이스. 한울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한울은 지훈의 질문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그리고 천천히 천장의 백열등을 가리켰다. 지훈은 미간을 윈 채 그녀를 바라봤다. 한울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귀에는 들렸다. 지지직, 백열등 필라멘트가 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고성능 마이크가 작동하는 특유의 고주파음이었다. 그들은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취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방의 모든 소리를 보았다. 자신과 지훈의 심장 소리, 벽에 기댄 남자 민준의 침착하지만 강력한 박동, 안경 쓴 소녀 선희의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 어린 소년 진우의 공포에 질린 토끼 같은 심장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기계의 미세한 잡음. 지훈은 한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그녀가 무언가를 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한울은 지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순간 흠칫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저항하지 않았다. 한울은 그의 손바닥을 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천천히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다. 노 정지 마잉엘렌.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에 다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지훈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한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가 천장의 전등을 가리켰다. 그리고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가 쉿하는 신용을 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날카로운 기세의 남자 민준은 즉시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부위했다. 그는 오히려 편안한 자세로 벽에 기대며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눈은 들었다. 그의 심장 박동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안경 쓴 소녀 선희는 전선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 전등을 공학자의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어린 소년 진우, 은겁에 질려 몸을 더 떨었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소리 없는 연극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한울에게 다시 손바닥을 내밀었다. 내 이름, 한울, 니온, 지훈.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 기묘한 소통을 시작했다. 지우는 한울의 능력을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그녀를 가리키고 귀라고만 썼다. 민준은 자신의 손바닥에 짧게 썼다. 민준, 전직 특수부대. 선희는 짜증난다는 듯이 썼다. 선희 해커. 그녀는 다시 전등을 힐끗 보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진우, 그는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조각을 꺼내 보였다. 자물쇠, 소매치기 혹은 그 이상이었다. 5명의 상품이 아니었다. 신이 내린 청각, 괴물 같은 전투력의 재벌 후계자, 전직 특수부대원, 엘리트 해커, 그리고 자물쇠 따기 전문가. 이것은 우연히 모인 그룹이 아니었다. 엘리시움이 VVIP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캐스팅한 가장 흥미로운 조합일 수도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민준의 손바닥에 썼다. 난 납치됐다. 민준에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납치 상품이 아니라 지우는 다시 썼다. 강신그룹, 그때 해커소녀 선희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녀는 급히 입을 막았고 지훈의 팔을 붙잡아 미친 듯이 손바닥에 썼다. 강지훈, 강신그룹 후계자 미쳤어. 진짜야. 지훈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 게임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자들의 유희가 아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생존에서 임무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5명을 방 중앙으로 모았다. 마치 피곤해서 서로에게 기대어 자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한울의 손바닥에 썼다. 박, 쌍황. 한울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금속 문 너머 복도의 소리. 경비. 2명, 문에서 10m. 지금 교대 중 4시간마다. 다음 교대는 새벽 4시. 그때가 가장 약함.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희의 손바닥에 썼다. 저거 끌 수 있나? 그가 도청기를 턱짓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끄면 바로 들킴. 하지만 그녀는 흥분으로 눈을 빛냈다. 내일 아침 사냥시간 공지. 그때 시스템 전체 재부팅 10분. 10분간 카메라 마이크 다 먹통으로 만들 수 있음. 9분. 지훈이 민준을 보았다. 10분이면 충분해. 민준이 진우에게 썼다. 저 문 가능. 진우는 문을 힐끗 보더니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1분.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1. 내일 아침 사냥 시간 공지를 기다린다. 깨깨. 선희가 시스템 재부팅을 이용해 10분간 모든 감시를 무력화한다. 3. 진우가 1분 안에 문을 연다. 4. 한울이 귀로 외부 경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다. 5건. 민준과 지훈이 2분 안에 경비 둘을 소리 없이 처리한다. 남은 시간 7분. 그 시간 안에 이 지옥 같은 시설을 벗어나 숲으로 도망쳐야 한다. 그들은 서로의 손바닥에 계획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동맹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잠을 자는 척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한울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댔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의 머리가 저도 모르게 옆으로 기울었다. 쿵, 쿵, 쿵. 그녀의 귀가 무언가 따뜻하고 단단한 것에 닿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 위에서 들었던 그 시끄러운 자동차 엔진 같은 심장 소리가 울려왔다. 지훈의 가슴이었다. 한울은 화들짝 놀라 머리를 때려 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슬며시 하지만 단호하게 눌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움직이지 마. 자는 척해. 그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울은 멈췄다. 그녀는 지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생전 처음으로 안전함이라는 감각을 느꼈다.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한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닿은 순간 그의 시끄러운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건너뛰는 소리를. 한울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마지막 글자를 썼다. 극곡 나간다. 밤새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지옥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를 기다렸다. 한울의 귀는 문밖 복도를 지나는 경비병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옆에 앉은 지훈의 규칙적이면서도 긴장으로 가득 찬 심장 소리를 쉬지 않고 쫓고 있었다. 그의 온기가 밤새 그녀의 어깨를 지탱해 주었다. 그것이 단순한 위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였는지 한울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은 오직 생존뿐이었다. 찌직. 새벽 5시 30분 방 안의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다. 5명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다. 이 1차 사냥을 시작한다. 어제 들었던 그 차가운 아나운서의 목소리였다. 오늘의 미션 야생동물 찾기.
섬 곳곳에 숨겨진 특별한 야생동물을 사냥해 오는 팀에게는 특별 보급품이 지급된다. 시스템 전체에 미션 좌표를 전송한다. 3분 후 모든 구역의 문이 개방된다. 행운을 빈다 사냥감들. 스피커가 꺼졌다. 네 사람이 동시에 해커 소녀 선희를 바라봤다. 선희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마치 머릿속으로 보이지 않는 코드를 읽는 듯 했다. 자, 10초, 20초. 지훈이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바닥에 라고 쓰려는 순간 선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환희에 찬 그러나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가락 5개를 폈다가 다시 4개, 3개. 시스템 재부팅. 지금 그녀는 손바닥에 지분이라고 휘갈겼다. 모든 것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한울의 귀에서 방을 감시하던 마이크의 고주파음이 뚝 끊겼다. 지금 민준이 낮게 외쳤다. 진우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어린 소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철사를 문틈에 쑤셔 넣었다. 그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은 지훈을 보며 문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한울은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속삭였다. 경비 둘. 10초 전 교대 완료. 지금 가장 방심한 상태. 왼쪽 7m 등 돌리고 있음. 오른쪽 12m. 이쪽으로 걸어오는 중. 5초 후, 3초 후. 지금 짤칵. 진우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지훈과 민준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비명은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목이 졸리는 소리뿐이었다. 한울이 예고한 그대로 2명의 경비원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무기 확보. 민준이 경비원들의 권총과 진압봉을 집어 지훈에게 하나 건넸다. 진우 선희 가운데, 한울 내 뒤에 지훈 후방. 민준의 지시는 빠르고 간결했다. 그는 완벽한 리더였다. 선희 시스템은 아직 7분 남았어요. 선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늦듯윈다. 5명은 복도를 질주했다. 한울은 경비원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장 조용한 경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쪽 지하 배수관 물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어두운 배수관으로 뛰어들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쪽으로 가면 숲의 서쪽 절벽으로 이어질 거야. 지훈이 외쳤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납치되었던 경로를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이 배수관의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윙! 시설 전체에 지옥 같은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젠장. 선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벌써 10분이 안 됐는데 놈들이 우리 예상을 읽은 거다. 민준이 소리쳤다. 아니면 애초에 10분이 아니었거나. 철컹쾅. 그들의 앞뒤로 두꺼운 강철 격벽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빨리. 지훈이 선희와 진우를 밀어붙였다. 그들은 격벽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몸을 날려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그들 뒤를 따르던 민준의 발이 격벽에 걸렸다. 이유악.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발목이 끔찍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민준, 지훈이 돌아가려 했다. 오지마. 민준이 고통을 참으며 권총을 고쳐 잡았다. 이미 격벽 너머에서 수십 명의 군화 소리가 몰려오고 있었다. 선희. 민준이 선희를 불렀다. 너 해커라고 했지? 네. 저기 제어판 보이지? 민준이 격벽 옆에 작은 패널을 가리켰다. 저 격벽 다시 열 수 있나? 아니요. 하지만 저걸 해킹하면 이 구역 전체의 전력을 30초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선희가 패널로 달려갔다. 30초. 그거면 됐어. 민준은 탄창을 확인했다. 지훈 애들 데리고 가. 무서운 소리야. 같이 가야지. 지훈이 울부짖었다. 이 다리로 어딜 가.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난 군인이었어.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는 선희를 돌아봤다. 하지만 저 애는 데려가야겠다. 미안하군.
민주는 선희의 등 뒤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자리를 잡았다. 경비대원들의 실루엣이 복도 끝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민준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 선희는 울면서 패널을 두드렸다. 거의 다 됐어요. 10초만. 5초. 빨리 가라고 이 망할 자식아. 민준이 지훈을 향해 포효했다. 살아서 내 복수라도 해줘.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울과 진우의 팔을 잡아챘다. 미안해. 그가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됐어요. 선희가 외쳤다. 파지직. 복도 전체에 불이 꺼지고 모든 시스템이 멈췄다. 30초간의 암흑,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민준의 총성이 아니었다. 안 돼. 한울은 들었다. 민준의 심장 소리가, 그리고 선희의 심장 소리가 멈추는 것을. 디디위어.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한울과 진우를 끌고 어둠 속을 질주했다. 배수관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그들은 숲으로 굴러 떨어졌다. 흙냄새, 자유의 냄새.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숲으로 막 달려가려던 순간 하늘을 찢는 소리와 함께 ATV 사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헬멧을 쓴 경비원이었다. 진우. 가장 작고 빨랐던 진우가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경비원은 긴 그물총을 발사했다. 그물이 진우의 몸을 덮쳤다. 형 누나. 진우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은 ATV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물을 끌어당겼다. NW에 지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민준이 준 권총을 들고 경비원에게 달려들었다. 당당. 하지만 경비원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총알을 맞고도 꿈쩍 않고 오히려 진우를 방패 삼아 ATV에 태웠다. 이 자식아. 지훈이 다시 총을 겨누었지만 진우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 형, 도망쳐. 진우는 울면서 소리쳤다. 나 때문에 죽지 마. 경비원은 비웃으며 ATV를 돌렸다. 안 돼, 진우야. 지훈이 그 뒤를 쫓으려던 순간 한울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면 죽어. 저 애를 버리고 가라고 지훈이 붉어진 눈으로 한울에게 소리쳤다. 죽는 게 아니야. 한울이 그의 뺨을 내리치며 외쳤다. 저들은 상품은 안 죽여 잡힌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민준 오빠랑 선희 언니 그리고 진우는 그냥 개죽음이 돼. 한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살아서 나가야 다 구할 수 있어. 제발. 지훈의 이성이 돌아왔다. 사방에서 숲을 포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론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는 한울의 말을 깨달았다. 지훈은 진우가 사라진 방향을 끔찍한 눈으로 노려보다가 한울의 손을 낚아챘다. 디리따루요. 그는 한울을 끌고 미친 듯이 달렸다. 절벽이었다. 길이 없어. 길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지훈은 한울을 끌어안았다. 숨참아 그는 한울을 안은 채 수십 미터 아래의 거친 강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당, 당, 당. 그들이 뛰어내린 바위에 총알이 박혔다. 첨벙.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은 거친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VVIP들의 카메라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놓쳤다. 5명 중 단 2명만 살아남았다. 차가운 강물이 폐를 찢는 듯 했다. 한울과 지훈은 절벽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 그들을 삼켰던 거친 물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섬의 감시망에서 가장 먼 본토의 한적한 강하류로 실어 날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갯벌 냄새가 나는 강둑에 서로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춥고 젖었고 끔찍하게 지쳐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민준의 마지막 절규 선희의 비명 진우의 도망쳐라는 외침이 두 사람의 귓가에 맴돌았다. 지훈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재벌 후계자로서 받은 어떤 교육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주진 못했지만 그 지옥 같은 무대에서 살아남은 본능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일레오나. 그는 한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한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디로 가? 서울. 지훈이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내 집으로. 그들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도로를 걸었다. 그리고 지훈은 망설임 없이 해안가에 세워진 고급 별장의 주차장에 있던 SUV 차량의 유리창을 깼다. 한울이 놀라서 쳐다보자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야. 나중에 갚으면 돼. 그는 2분 만에 차의 시동을 걸었다. 몇 시간의 불안한 질주 끝에 차는 서울 한복판 성벽처럼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한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집이 아니었다. 궁전이었다. 지훈이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가 차를 몰고 들어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뛰쳐나왔다. 도련님, 그들은 실종되었던 주인의 아들이 웬 흑투성이 소녀와 함께 지옥에서 기어나온 듯한 몰골로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는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지훈아,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날카롭지만 위험 있는 중년 남자가 뛰쳐나왔다. 강신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만 굳어있던 얼굴이 순간 무너졌다. 살아 있었구나.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아버지, 애들이... 그는 쓰러지듯 아버지의 부축을 받았다. 그리고 한누를 돌아보며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 아이 씻기고 먹이고 절대 건드리지 마. 자, 한울의 다음 기억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하녀들에 의해 거대한 욕실로 안내되었다. 욕실은 그녀가 살던 시골집 전체보다 컸다. 아가씨, 물을 받아 드릴까요? 한 하녀가 공손하게 물었다. 한울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경계심에 가득 차 누구도 자신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다. 하녀들이 나가자 그녀는 문을 잠그고 욕조를 노려봤다. 그것은 욕조라기보다는 작은 수영장이었다. 옆에는 알 수 없는 버튼들이 줄지어 있었다. 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튼 하나를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다른 버튼을 눌렀다. 부글부글. 갑자기 욕조 바닥에서 거품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울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거품은 1분도 안 되어 욕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이것이 엘리시움의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지 마. 한울은 거품을 뱉어내며 소리쳤다. 문 열어. 너 죽기라도 했어. 지훈이 거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자 한울은 포기하고 젖은 손으로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은 그 광경에 말을 잃었다. 한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품에 뒤덮인 채 흠뻑 젖은 넝마.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 를 입고 경계심 가득한 고양이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욕실은 거품으로 재난 현장이 되어 있었다. 네오. 지훈은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다. 목욕 안 해봤어. 시끄러워. 이건 비정상이야. 한울이 씩씩거렸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 지옥 같은 섬에서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짜 웃음이었다. 부하. 그의 웃음소리에 한울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졌다. 웃지 마. 알았어. 안 웃어. 그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며 벽에 있는 다른 스위치를 눌렀다. 거품이 멈추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거야. 간단하지?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하녀가 들고 있던 비단 잠옷과 수건을 받아 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새 씻고 나와. 밥 먹어야지. 그리고 아프게. 아프다고. 너 다쳤잖아. 지훈이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한울은 문을 노려보다가 손에 들린 비단 잠옷을 바라봤다. 비단.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감촉이었다.
그녀는 흙과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씻고 나온 한울은 어색하게 비단 잠옷을 입었다. 너무 크고 헐렁해서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지훈과 사적인 의사로 보이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지훈이 명령했다. 한울은 즉각 방어 태세를 취했다. 싫어. 치료해야 돼. 네가 섬에서 굴렀던 거 나도 다 봤어. 내 상처나 신경 써. 한울이 그의 옆구리를 턱짓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그때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둘 다 치료해야죠. 도련님부터 할까요? 아니면 용감한 아가씨부터? 지훈은 한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쉬며 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의 옆구리는 엉망이었다. 의사가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봉합했다. 다음은 한울의 차례였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지훈이 먼저 치료받는 것을 보고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가 망설이자 지훈이 그녀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괜찮아.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한울은 그제야 의사에게 팔을 내밀었다. 온몸이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의사가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치료가 끝나고 거대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10인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었다. 한울은 음식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우겨 넣었다. 섬에서의 굶주림이 본능을 지배했다. 하녀들이 그 모습에 수군거렸지만 강 회장이 눈을 부라리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먹지 않고 그저 한울을 바라봤다. 천천히 먹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안 뺏어가. 한울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포크와 나이프를 건네는 대신 숟가락에 수프를 떠서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이것부터 먹어. 속에 무리가. 그는 재벌 후계자라기엔 너무나 서툰. 그러나 진심 어린 동작으로 그녀를 챙겼다. 한울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식사가 끝나고 저택은 긴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경찰청장 오고 있답니다. 강 회장의 비서가 보고했다. 곧이어 중년의 경찰청장이 굳은 얼굴로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지훈의 귀환을 축하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지훈은 분노에 차섬에서 겪은 모든 일을 쏟아냈다. 엘리시움, 사냥의 섬, VVIP들 살인게임. 경찰청장은 모든 것을 들은 뒤 곤란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도련님, 납치로 인한 충격이 크신 모양입니다. 그 사냥섬이라는 것은 영화 속 이야기 같군요. 그는 지훈을 정신병자 취급했다. 뭐라고? 지훈이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울이 입을 열었다. 거짓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한울이 경찰청장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다. 무례하군. 내가 뭘 안다고. 청장이 소리쳤다. 들리니까. 한울은 눈을 감았다. 당신 심장소리. 지훈이가 섬 이야기를 할 땐 분당 120회까지 뛰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당 70회. 70회. 아주 편안해. 그리고 당신 주머니 속 핸드폰. 아까부터 30초에 한 번씩 진동이 울려. 엘리시움의 경비들이 쓰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야. 방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나가보시죠, 청장님. 이야기는 나중에 검찰에서 마저 듣겠습니다. 청장이 모욕감에 떨며 방을 나갔다. 아버지, 지훈이 절망했다. 경찰도 한패예요. 우린 증거가 없어요. 아니, 한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증거, 내가 만들면 돼. 그녀는 지훈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아까 내가 썼던 거, 비단 손수건, 그거 줘. 지훈은 의도를 깨닫고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서 검은색 실크 행커치프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한울에게 다가가 어제 무대 위에서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가렸다.
보안팀 회의실로. 강 회장이 낮게 명령했다. 10분 후 저택 지하의 하이테크 전략 회의실. 강신그룹의 최고 보안팀 수십 명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눈이 가려진 채 방 중앙에 서 있는 15살 소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지금부터 뭘 하려는 개냐? 강 회장이 물었다. 그림 그릴 거예요. 한울은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마커를 집어들었다. 모든 소리는 모양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원. 코드네임 사이렌과 케르베로스가 싸웠던 무대. 그녀는 원 밖에 관중석을 그렸다. VIP 박스 4대, 7번 구역 20만 달러 베팅, 13번 구역 10만 달러. 그녀가 들었던 모든 소리의 위치를 점으로 찍었다. 보안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여긴 우리가 탈출한 감방. 그녀는 완벽한 구조의 도면을 그렸다. 5명, 도청기 위치, 천장 배결 등. 복도 경비 초소 3개, 다음은 배수관.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시움의 지하시설 전체를 오직 소리에 의존해 완벽한 3D 지도처럼 그려냈다. 경비 교대 시간 무기고의 위치. 그녀는 총기 닦는 소리를 들었다. 식당의 위치 배식 소리까지. 그리고 섬. 그녀는 보드의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여긴 우리가 떨어진 곳. 카메라 30대 이상. 그녀는 숲을 그리고 카메라가 렌즈를 돌리던 위잉 소리의 각도를 계산해 위치를 특정했다. 여긴 계곡, 물소리. 여긴 선물이 떨어진 곳. 30명 이상이 싸웠죠. 보안팀장 민준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첩보 위성으로도 얻지 못할 내부의 지도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섬 중앙에 거대한 건물을 그렸다. 여긴 본부. 항상 헬리콥터 2대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하, 깊은 지하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아마 모든 걸 통제하는 서버실일 거예요. 벨디도. 마코가 바닥에 떨어졌다. 한울은 지친 듯 휘청거렸다. 지훈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가 눈가리개를 벗겨주자 한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강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지옥도를 멍하니 바라보는 소녀와 그 소녀를 필사적으로 지탱하고 선 아들을 바라봤다. 그는 보안팀장을 돌아봤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저 지도 1시간 내로 분석해 우리 가용 인력 전부를 소집하게. 그는 한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저 아이가 그린 지옥을 우리가 직접 지워버릴 걸세. 한울이 그린 소리의 지도는 강신그룹의 사설 보안팀 타이탄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 집단이 아니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고 수준의 용병들과 정보 분석가들로 구성된 강 회장의 숨겨진 군대였다. 지도와 위성 정보를 대조한다. 3D 모델링 즉시 시작해. 섬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로 감시. 엘리시움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 추적해. 저택 지하는 거대한 전쟁 준비 본부로 변했다. 한울은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훈의 방이었다. 강 회장은 저 아이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 손님이니 가장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하라고 명령했고, 지훈은 내 방이 제일 안전하죠라며 당연하다는 듯 한울을 자신의 방 침대에 던져 놓았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뻗어버릴 줄 알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저택 안의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지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타이탄 팀의 발소리. 거실에서 강 회장이 누군가와 낮게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욕실에서 물 트는 소리. 지훈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 한울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
그녀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저택의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이 멈췄다. 그리고 그 정적을 비집고 아주 희미하지만 한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윙, 지직, 섬에서 들었던 그 소리. 카메라의 렌즈가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이것은 저택의 카메라가 아니었다. 담장 밖 500m 밖 숲속에서 수십 개의 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젠장. 한울은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훈이 네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뭐야, 잠꼬대. 베어 억. 한울은 지훈이 들고 있던 수건을 낚아채 자신의 눈을 가렸다.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시끄러워. 한울이 눈을 가린 채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 그들이 왔어. 누구? 엘리시움 담장. 밖 숲속에 최소 20명 저격수 3명. 동쪽 담벼락. 폭탄 설치 중.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버지. 그가 인터컴을 누르기도 전에 저택 전체에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한울이 감지한 지 3초 후였다. 꽝! 한울이 말한 동쪽 담벼락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침입이다, 침입. 아구역, 방어선 무너졌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한울 지훈은 급히 옷장으로 달려가 전투복 그의 방에는 사격 연습용 전술 장비가 있었다. 을 꿰어 입으며 소리쳤다. 패닉 룸으로. 실려. 한울은 눈을 가린 수건을 풀어 헤쳤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우린 도망쳤어. 민준 오빠랑 선희 언니 진우를 버리고. 근데 또 도망치라고. 그녀는 지훈의 방 한가운데 있는 저택 전체에 통신 시스템과 연결된 마스터 인터컴으로 달려갔다. 도망 안 쳐.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휘해. 지훈은 그 작은 소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권총을 장전하며 시익 웃었다. 그거 마음에 드네. 그럼 난 뭘 할까, 사령관님. 네온, 내 눈이 되어줘. 내가 들을 수 없누서 알 수 없는 거에서. 김 실장, 한울이 인터컴에 대고 외쳤다. 강 회장의 보안팀장이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지하 상황실의 김 실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적들은 자신들의 모든 보안 코드를 뚫고 들어왔다. 듣고 있다, 아가씨. 왼쪽 복도 3명. 중무장 당신들 뒤쪽 환풍구로. 2명 더 진입 중. 10초 뒤에 당신들 머리 위로 떨어질 거야. 김 실장은 소름이 끼쳤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위 6시 방향. 다다다당. 그들이 천장을 향해 총을 쏘자 환풍구가 부서지며 검은 복장의 암살자 2명이 떨어졌다. 아이, 이럴 수가. 지훈, 한울이 다시 소리쳤다. 아버지, 강 회장님 거실에 혼자야 경호원들은 전부 가짜 신호에 속아서 반대편으로 갔어. 빨리. 젠장. 지훈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를 가로지르며 자신을 막아서는 적 2명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가 거실 문을 열었을 때 3명의 암살자가 이미 강 회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아버지, 당당당. 지훈이 뛰어들며 총을 쐈다. 암살자 2명이 쓰러졌지만 마지막 1명이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폐역. 강 회장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암살자가 칼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 왼쪽으로 굴러 한울의 목소리가 거실의 스피커를 찢고 울려 퍼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다른 암살자가 쏜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사이렌. 지훈은 구르면서 암살자의 다리를 쏘았고 동시에 강 회장 앞의 놈에게 몸을 날려 팔을 꺾어버렸다. 한편 한울은 지훈의 방에서 혼자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저택 전체의 소리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쌍해. 모든 소리가 1층과 지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발소리가 아주 조용히 2층 복도를 통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것은 경비대의 군화 소리도 지훈의 전투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닌자처럼 소리를 죽인 전문 암살자의 발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한울은 깨달았다. 엘리시움은 그녀의 귀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레이더를 제거하기 위해 별동대를 보낸 것이다. 똑.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한울은 숨을 참았다. 잠겨있지 않은 문이 지훈이 급하게 뛰어나가느라 천천히 열렸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유령처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선 한울을 보고 소리 없이 칼을 뽑아들었다. 한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훈. 그녀는 인터컴에 대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시끄럽게 굴지 마 꼬마. 암살자가 속삭였다. 너의 그 쓸데없는 귀. 이젠 그가 칼을 휘두른 순간이었다. 쾅! 방의 반대편 벽이 말 그대로 폭발했다. 지훈이었다. 그는 한울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복도를 달려오는 대신 옆방에서 벽을 부수고 뛰어든 것이었다. 내 사령관한테서 손때 이 개자식아. 지훈은 분노에 찬 야수처럼 암살자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유리 파편과 먼지 속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암살자는 지훈보다 훨씬 노련했다. 그는 지훈의 팔을 베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지훈, 한울이 비명을 질렀다. 암살자는 지훈의 목에 칼을 겨눴다. 재벌 후계자라 좋은 상품이었는데 아쉽군. 아직 안 끝났어. 지훈이 피를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뭐가? 한울. 지훈이 포효했다. 지금이야 네가 좋아하는 소리. 한울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인터컴이 아닌 방 한쪽에 있던 지훈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으로 달려갔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음과 함께 시스템 전체에 내보냈다. 섬광탄이 터진 듯한 음파 공격이었다. 초인적인 청각을 훈련받지 않은 암살자는 그 소리를 정면으로 맞고 귀를 감싸 쥐며 쓰러졌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암살자의 칼을 빼앗아 그의 어깨에 박아 넣었다. 암살자는 쓰러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끔찍했던 고주파음이 멎었다. 지훈은 피를 흘리는 팔을 붙잡고 귀가 먹먹한 듯 머리를 흔들며 한울에게 다가갔다. 네오, 진짜 시끄럽네. 한울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피 흘리는 팔을 보자마자 아까 그가 자신에게 줬던 비단 잠옷을 찢어 그의 팔을 지혈하기 시작했다. 바보, 멍청이, 왜 벽을 부수고 와? 그게 더 빠르니까. 지훈은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그녀의 서툰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었다. 김 실장입니다. 인터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도련님 적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밴을 생포했습니다. 전투는 끝났다. 강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과 울면서 그를 치료하는 소녀, 그리고 제압된 암살자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암살자 복면을 벗기니 그는 엘리시움의 고위 간부였다에게 다가갔다. 내 놈들의 본거지가 그 섬이 맞나? 간부는 피를 뱉으며 비웃었다. 찾아낼 수 있다면 어디 해보시지. 그 섬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 강 회장은 한울을 돌아봤다. 한울은 눈물을 닦고 그 간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의 심장 소리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어. 그건 그 섬이 지도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다시 눈을 TQ,
그리고 당신 어금니, 왼쪽 어금니에 무선 송신기가 박혀 있어.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간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표재 대장경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 실장, 저놈 잘 대접해드려. 그리고 우리 손님의 어금니에서 지도를 찾아내게. 새벽 4시 세상에서 가장 검은 헬리콥터 10부대가 레이더망을 피해 칠흑 같은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강신그룹의 사설군대 타이탄팀의 총공격이었다. 선두 헬리콥터 조종석 강 회장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옆에는 타이탄팀의 총책임자인 김 실장이, 그리고 그 뒤편에는 강지훈과 한울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이탄팀의 최신의 전술 장비로 무장했다. 그의 눈은 그가 탈출했던 지옥의 섬을 노려보며 복수와 구출의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한울은 전투복 대신 가벼운 기동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고성능 헤드셋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다. 3분 후 접근. 김 실장이 낮게 말했다. 적들의 해안 방어 레이더가 작동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걱정 마. 한울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헤드셋의 마이크를 통해 모든 헬기 조종사의 귀에 울려 퍼졌다. 북서쪽 33도 각도, 고도 50m 하강, 지금. 하지만 아가씨, 그쪽은 절벽입니다. 한울이 말을 잘랐다. 레이더의 사각지대죠. 그리고 절벽 아래 동굴의 순찰 보트 유척이 대기 중. 엔진 껐지만 6명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조종사들은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한울의 소리를 따라 거대한 헬기 편대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가 그린 지도에 그녀의 실시간 감각이 더해져 완벽한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포된 간부의 어금니에서 나온 마이크로 송신기는 그가 섬의 통제센터와 교신하는 내용을 타이탄팀이 역추적할 수 있게 했다. 그 정보와 한울의 지도가 합쳐져 엘리시움의 심장부는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착륙 지점 500m 전. 한울이 속삭였다. 지하시설 입구, 경비 10명. 모두 자고 있어요. 교대 시간에 공백. 조하, 지훈이 총을 장전하며 일어섰다. 민준이 말한 대로군. 서걱, 헬기 12대가 소리 없이 숲속 공터에 착륙했다. 작전 개시. 김 실장의 명령과 함께 50명의 타이탄 대원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지훈은 한울을 자신의 등 뒤에 세웠다. 여기서부터 내가 말한 대로 해. 절대 내 뒤에서 벗어나지 마. 시끄러워. 내 심장 소리 때문에 적들 소리가 묻히잖아. 한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방탄조끼 뒤에 바싹 붙었다. 그들은 민중과 선희가 죽었던 그 지하 배수관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잠깐, 지하시설의 철문 앞에서 한울이 지훈의 팔을 잡았다. 왜? 비밀번호 바뀌었어. 한울은 문에 귀를 대고 패널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들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지금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어. 지훈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문 양쪽으로 매복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비원이 커피를 들고 나오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A팀 서버실로. 김 실장이 명령했다. VVIP 명단 확보가 최우선이다. B팀 나 따라와. 지훈이 외쳤다. 우린 아이들을 구한다. 지훈과 10명의 대원, 그리고 한울은 한울이 기억하는 감방구역으로 질주했다. 알람이다. 그들이 복도를 절반쯤 지났을 때 마침내 시설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젠장 뚫어. 복도 끝에서 중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당당당. 지훈은 훈련받은 용병처럼 엄폐물 뒤에서 정확하게 적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오른쪽 3명, 재장전 중. 한울이 지훈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눈을 감고 적들의 탄창이 비는 소리, 장전하는 소리를 정확히 짚어냈다. 왼쪽 2명 수류탄. 꽝! 한울의 경고 덕분에 지우는 몸을 날려 폭발을 피할 수 있었다. 네온. 진짜 최고의 파트너야. 지훈이 먼지를 비며 웃었다. 시끄럽고 가 D구역에 진우가 있어 심장 소리가 들려. 한울의 외침에 지훈은 다시 야수처럼 뛰쳐나갔다. 그는 감방구역의 잠금장치를 총으로 쏴 부쉈다. 진우야.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진우, 그리고 무대 위에서 기절했던 그 소녀 서연도 있었다. 형 누나. 진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살아있었구나. 지훈이 진우를 끌어안았다. 지금 감동할 때가 아니야. 한울이 아이들을 끌어냈다. 적들 몰려와 빨리 밖으로. 후토해. 지훈이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아이들 데리고 헬기로. 바로 그때였다. 어딜 가시나 강지훈 도련님. 복도 끝 경비대원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무대 위에서 들었던 그 아나운서. 이 지옥의 총책임자였다. 그가 모니터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VIP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재회 장면이로군. 하지만 해피엔딩은 재미없지. 철컹. 그들의 퇴로였던 복도 양쪽으로 강철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안 돼. 이쪽이야. 한울이 다른 쪽 복도를 가리켰다. 여긴 내가 그렸던 지도에 없던 곳이야. 하지만 바람소리가 들려 지상으로 이어지는 환풍구야. 믿는다. 지우는 아이들을 이끌고 한울을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기계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을 이 섬의 주인 총책임자가 10여 명의 최정예 경호원들과 함께 막아섰다. 대단하군 사이렌. 남자는 박수를 쳤다. 내 최고의 상품이 될 줄 알았는데 최악의 결함품이 될 줄이야. 닥쳐. 지훈이 아이들을 등 뒤로 보호하며 총을 겨눴다. 넌 끝났어. 끄끄따 하하하. 남자가 미친 듯이 웃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섬의 VVIP들이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 회사는 내일이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날 죽여도 이 조직은 안 끝나. 조직은 안 끝나겠지. 차가운 목소리가 기계실을 울렸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김 실장과 타이탄 주력 부대와 함께 그들의 뒤를 포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넌 끝나. 총책임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 년의 귀가 모든 걸 망쳤어. 당.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한울은 다치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를 밀치고 대신 총을 맞았다.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쳤다. 지훈. 한울의 비명과 동시에 수십 발의 총알이 총책임자와 그의 경호원들을 덮쳤다. 강 회장의 분노였다. 지훈 괜찮아 바보야. 왜? 한울은 울면서 그의 어깨를 지혈했다. 그래야 멋있잖아. 지훈은 고통 속에서도 씩 웃었다. 그리고 빚 갚은 거야. 그는 무대 위에서 그녀가 자신을 찔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미리미. 몇 시간 후 동이 트고 있었다. 섬은 강신그룹의 타이탄 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서버실에서 나온 VVIP 명단은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구출된 아이들 진우와 서연을 포함한 30여 명은 담요를 두른 채 먼저 헬기에 올랐다. 한울과 지우는 그들이 함께 뛰어내렸던 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지우는 자신의 전술 재킷을 벗어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한울에게 덮어주었다. 춥다. 입어. 예,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섬 위로 너무나 평화로운 일출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준 오빠랑 선희 언니도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울이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지훈이 말했다. 그들의 복수도 우리가 한 거야. 우린 도망치지 않았어. 한울은 그에게 기대했다.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의지였다. 있잖아. 한울이 그의 가슴팍에 귀를 대며 중얼거렸다. 왜, 네오.
아직도 심장소리 시끄러워 지우는 피식 웃었다. 그는 한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거 아마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 평생 옆에서 듣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한울은 대답 대신 그의 재킷을 조금 더 비며 눈을 감았다. 지옥의 섬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15살에 지옥 갔던 무대에서 시작된 인연은 가장 끔찍한 섬에서의 생존과 복수를 거쳐 마침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한울과 지우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독하고도 찬란했던 생존기를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